계약 총론 두 번째 파트 쌍무계약의 효력이라고요. 이 쌍무계약의 효력에서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동시 이행의 항변권과 위험 부담과 제3자를 위한 계약.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고 이제 동시 항변권하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제도들이 어떤 제도고 어떤 요건을 갖춰야 이런 게 적용이 되고 그에 따른 효과는 뭔가 뭐 이런 거 위주로 봐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세 가지 나온다. 그중에 먼저 동시항변권. 계약을 체결했을 때 쌍무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양 채무는 동시에 이행이 돼야 되죠. 예를 들어서 각각 1월 10일 날 갑소 A토지를 이렇게 매매하기로 하고요. 이행기를 1월 30일로 정했습니다. 그럼 1월 30일이 됐을 때 갑은 A토지 소유권을 넘겨줘야 될 것이고요. 그런 대금을 지급해야 되죠. 요 양 채무가 원칙적으로 동시 이행 관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536조 1항. 당사자 일방은 예를 들어 을은 갑이 소유권을 넘겨줄 때까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게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에요. 소유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 동시행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을 때 네가 하니까 나도 한다라는 관계가 있을 때 그걸 이제 이행상의 결련관계라고 하죠. 당사자 일방 을은 갑이 이행을 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 안 넘겨준 채 대금을 청구하게 되면 을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게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단서에 보면 상대방 채무가 변직이 있지 아니하는 때라고 되는데 이건 뭐냐면 1월 10일 날 을이 중도금을 먼저 지급하기로 했어요. 중도금 일부를 계약대금 중 일부를 중도금으로 먼저 지급하기로 했을 때 1월 20일이 되었을 때 갑은 아직 변제기가 아니지요. 갑은 30일 날 소유권 넘겨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 있지 아니하는 때란 을의 입장에서 보면 선이행 의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당연히 그 선이행 의무를 거절할 수 없죠. 다만 2항 당사자 일방 을이 갑에게 중도금을 먼저 줘야 되는데 그 갑의 이행, 소유권 이전이 곤란한 사유가 있더란 말이죠. 예컨대 을이 중도금을 지급해야 될 날짜에 갑 건설회사가 부도가 났다. 그럼 당연히 을은 나 불안해서 돈 못 주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걸 불안의 항변권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1월 20일 날 을이 중도금을 먼저 주기로 했는데 1월 20일 날 갑의 신용이 불안하더라. 그럼 을은 나 불안해서 중도금 못 줘. 이렇게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을이 20일 날 중도금을 줘야 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중도금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지체. 그러다가 30일이 되면 갑의 소유권 이전과 을의 대금, 잔금 지급이 동시행관계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선이행 의무였던 중도금도 갑의 소유권 이전과 동시이행관계가 됩니다. 뒤에 이제 요건에서 살짝 볼 거예요. 어쨌든 동시행변권은 이런 거다. 개념 확인하시고요. 자, 동시이행변권이 성립하게 한 요건 첫 번째가 동일한 하나의 쌍무계약을 통해서 양당사자에게 채무가 존재해야 되죠. 따라서 별개 약정으로 생긴 채무는 원칙적으로 동시행변권이 안 된다.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갑거리 1월 10일 날 갑소유 A 임야를 1억에 매매 계약을 했는데 특약을 했다. 갑은 그 임야 내에 묘지 2기를 이전한다. 이때 갑의 묘지 2기를 이전할 채무는 임야 매매 계약을 통해 생긴 게 아니라 별도의 특약을 통해 생겼죠. 따라서 이 묘지 2기 이전 채무는 을의 계약상 채무, 대금 지급 채무와 원칙적으로 동시행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을의 대금 지급 채무와 동시행관계인 것은 갑의 임야 소유권 이전 채무가 동시행관계입니다. 이 두 개가 쌍무계약을 통해 생긴 채무니까. 이렇게
쌍무계약을 통해서 생긴 채무가 아닌 별개의 특약을 통해 생긴 채무는 원칙적으로 동생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두 번째, 계약을 한 후에 예를 들어 대금 청구권 같은 채권 따위가 갑이 대금 청구권을 팔아먹거나 을이 대금 지급 채무를 병이 인수하거나 이렇게 채권이 양도가 되거나 채무가 인수가 됨으로써 사람이 바뀐다 하더라도 항변권이 소멸하지는 않고요. 또 갑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돼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을 때 을이 갑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갑의 손해배상 채무와 을의 채무는 여전히 동생관계가 됩니다. 반면에 갑과 을이 계약을 한 후에 계약 내용을 바꿔요. 계약 내용을 바꾸는 걸 경계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계약 내용을 바꿨기 때문에 기존 항변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첫 번째 요건에서 추가해서 기억하셔야 할 지문들입니다. 특히 그 채무불이행은 요건 꼭 기억하세요. 이거. 특약을 통해 생긴 채무는 동생관계가 아니라는 거 하고요. 이행불능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을 때 항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요건, 상대방 측과 변제기 있을 것. 이 말은 바꾸세요. 양 채무가 모두 이행일 것. 그래서 중도금을 먼저 주기로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항변권이 없죠. 다만 예외가 있더라. 불안의 항변권. 아까 말씀드렸죠.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 수분양자. 중도금을 먼저 지급해야 되는데 중도금 지급 날짜에 분양회사가 신용불안이더라. 그러면 분양받은 사람은 야 이거 분양 의무 제대로 이행이 될까?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중도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또 하나가 중도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민기적 거래자가 잔대금 지급길이 됨으로써 매도인도 이행기가 된 경우에 그때 매수인은 당연히 잔대금 지급은 동생관계고요. 여기에 플러스하여 선이행의무였던 중도금과 중도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금 지급일까지의 연체이자 요 세 개가 합쳐져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과 동생관계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잔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는 잔금은 물론이고 중도금에 대해서도 연체자가 붙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중도금 지급 같은 선이행 의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항변권이 생기는 경우 확인합니다. 세 번째 요건이 갑이 자신은 이행하지 아니한 채 청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눠서 봅니다. 1월 10일 날 계약을 했고 30일 날 이행을 하기로 했는데 30일이 되었을 때 갑이 이행을 제공하면서 청구하게 되면 을은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금을 지급해야 될 것이고요. 지급을 못하면 지체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조심하실 것은 갑이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대금을 청구했을 때 을은 대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즉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예요. 그 항변권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2월 10일 날 갑이 1월 30일 날 갑이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을에게 청구를 했는데 을이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못해서 지체 상태인 상태에서 을이 갑이 2월 10일 날 다시 대금을 청구하는데요. 이때는 소유권 이전을 중단한 채, 즉 갑이 이행을 하지 아니한 채 재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을, 이미 지체에 빠졌던 을이라 하더라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반 갑이 먼저 제공을 하고 청구를 했겠죠. 그래서 을이 지체에 빠지게 됐다 하더라도 갑의 이행 제공이 중단이 됐다면 예전에 한번 갑이 이행을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을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말이죠. 그죠? 그 내용이 위에 다시 나와 있죠. 이게 이거예요. 이 내용이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항변권의 효과. 일반적인 효과는 거절하는 거죠. 잠시 뒤로 미루는 걸 연기적 항변권이라고 하죠.
갑이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을이 항변권을 갖고 있다면 꼭 주장해야만 법원은 판단하고, 이걸 법원이 받아주게 되면 유치권에서 봤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다고. 상환 이행 판결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을은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과 상환해서 대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해 준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항변권이 있다면 정당하게 거절하는 거니까 지체 책임, 즉 연체이자가 발생하지 않았겠죠. 또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하지 못합니다. 동자상 X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매도인은 자신의 매수인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매수인에게 빌린 돈, 매수인의 대여금 채권을 상기 못하고, 임차인도 자신이 임대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보증금 받는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임대인이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대여금 채권을 상기하지 못합니다. 이게 좀 많이 어려워요. 요거 조금 이따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상계라는 제도 자체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채권, 수동채권의 개념 자체도 우리는 몰라요. 일단은 요거는 기억해 두세요.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기하지 못한다. 동자상 X. 요거는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밑에 거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 매매대금 채권 같은 거. 그 채권도 이행기가 되면 소멸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동채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이렇게. 그래서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이라고 나왔죠. 전형적으로 매수인의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입니다. 그래도 대금 지급길이 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요 두 번째 거, 세 번째, 마지막 거 동자상 X하고 동채소, 요거는 좀 기억을 했다가 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계 봅니다. 상계라는 건 대등익을 퉁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물건을 팔아가지고 1억 매매대금 채권을 갖고 있는데요. 공교롭게 또 을이 갑에게 빌려준 돈이 있어요. 1억을. 자, 갑은 을에게 1억 매매대금 채권이 있고 을은 갑에게 1억 빌려준 돈이 있으니까 퉁치면 되겠죠. 이걸 퉁치는 걸 상계라고 합니다. 자, 이때 갑이 을에게 야, 내가 너한테 빌린 돈 1억이 있고 내가 대금 1억 받을 게 있으니까 퉁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을이 먼저 갑에게 야, 내가 너한테 빌려준 돈 1억이 있고 대금 1억을 줄 게 있으니까 퉁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상계는 일방적인 거예요. 문제는 누가 상계하느냐에 따라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상계를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자동채권, 상계를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자동채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 채권이 수동채권이 되는데 위에 거 갑이 퉁쳐. 그러면 갑의 채권이 자동채권이죠. 그런데 갑의 매매대금 채권에는 을의 항변권이 붙어 있어요. 갑이 을에게 대금 내놔. 그러면 을은 소유권 넘겨줄 때까지 못 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갑의 매매대금 채권에는 상대방의 항변권이 붙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갑의 매매대금 채권이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이 되는 거예요. 이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매도인은 상기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요. 반면에 매수인이 퉁쳐. 이건 되죠. 왜? 매수인이 퉁쳐 그러면 이 매수인의 대여금 채권이 자동 채권이 되고요. 매도인의 매매대금 채권은 수동 채권이니까 이건 된단 말이죠. 자, 똑같이 임대차도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1억 준 게 있어서 임차인은 1억 보증금 채권이 있습니다. 반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빌려준 돈이 있어서 2억 대여금 채권이 있어요. 이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 자,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 그럼 임대인은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는 보증금 못 돌려줘. 이렇게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 보증금 반환 채권에는 임대인의 항변권이 붙어 있습니다. 이때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결국 임차인은 상기하지 못한다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임대인이 상기하는 건 되죠. 임대인이 상기하게 되면 이 의뢰 보증금 채권은 수동 채권이니까 임대인이 상기하는 건 괜찮죠. 이렇게 동시 이행에 한번거리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하지 못한다. 그 다음 매도인은 매매대금 채권을 자동으로 하여 매수인의 대여금 채권과 상기하지 못한다. 반대는 된다. 또 임차인도 보증금 반환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하지 못한다. 반대는 또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 암기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정 이해가 안 되면 동시 이행에 한번거리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하지 못한다. 매도인은 매매대금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하지 못한다. 도자상.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하지 못한다. 차자상. 이렇게 되죠. 동자상 X, 매도인, 도자상 X, 임차인, 차자상 X. 요렇게만 외우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지문에 대입하시면 돼요. 동자상 X, 도자상 X, 차자상 X. 이렇게. 그 다음에 암기해야 될 게 있죠. 동시행관계 인 거 아닌 거 구별하는 문제 가끔 나오고요. 동시행관계 아닌 거 외워야 됩니다. 돈을 갚는 것과 차용증 반환. 돈을 갚는 것하고 영수증 주는 게 동시행관계. 또는 어음을 돌려주는 게 동시행관계. 돈을 빌면서 어음을 써줬을 때. 또 돈을 갚는 것과 저당권 말소 같은 것도 동시행관계 아니죠. 담보권. 돈을 갚으면서 저당권을 말소하거나 소유권 이전되기 양도담보권이죠. 양도담보권 말소. 이거는 동시행관계 아니죠.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토지거래 허가 전에는 대금 지급 의무 자체가 없으니까 대금 지급 의무와 허가 절차 협력 의무도 동시행관계가 아닐 것이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이 동시행관계니까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등기 말소는 동시행관계가 아니겠죠. 외워야 됩니다. 동시행관계 아닌 거. 자, 마지막 거는 근저당권 실행 경매가 무효가 되었을 때 채권자가 낙찰자에 대해서 부담하는 배당금 반환 의무와 낙찰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 등기 말소 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채무자 갑소유 A 토지가 있고요. 거기에 근저당권자가 있었는데요. 얘가 이 땅을 경매를 넣었어요. 그래서 병이 경락이 됐고요. 병은 법원에 경락대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배당을 했어요. 그리고 등기소에 촉탁해서 병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까지 맞춰진 상태의 순서대로. 그런데 이 경매가 무효가 됐어요. 경매가 무효가 됐으니까 병은 등기를 말소해야 되죠. 근데 이 말소 등기 의무는 채무자 갑에 대한 의무예요. 반면에 배당을 받은 을은 병에게 배당금을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을의 병에 대한 의무죠. 배당받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는 을의 갑에 대한 을의 병에 대한 의무고요. 병의 등기 말소 의무는 병의 갑에 대한 의무죠. 즉 이행의 상대방이 달라요. 따라서 이건 동시행관계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경매가 무효가 되었을 때 각 당사자, 여기서 말하는 각 당사자는 낙찰받은 사람과 경매된 목적물 소유자 채무자를 말합니다. 이 둘 사이는 당연히 동시이행관계가 되겠죠. 배당금이 남아가지고 얘도 배당을 받은 상태에서 무효가 됐을 때 얘도 배당금 돌려줘야 되죠. 얘는 등기 돌려줘야 되죠. 이건 동시이행관계겠죠. 이렇게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되었을 때 각 당사자의 반환 의무는 동시행관계지만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되었을 때 배당받은 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와 낙찰자의 등기 말소 의무는 이행의 상대방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자, 요 정도 확인하시면 자, 위헌부담은 후발적 불능인데 갑에게도 을에게도 잘못이 없는 후발적 불능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럴 때 불가능해진 채무자가 위헌부담합니다. 자, 위헌부담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월 10일 날 갑과 을이 갑소유 A 토지 또는 B 건물을 매매했습니다. 이행기는 30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한 후에 땅이 수용이 되거나 건물이 지진으로 멸실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갑의 채무가 갑과 을 양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으로 불능이 됐죠.
그래서 갑의 채무는 소멸을 해버립니다. 갑의 A토지 소유권 이전 의무와 건물 소유권 이전 의무는 소멸해버립니다. 이때 을의 채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을의 대금 지급 채무, 을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가? 안 해도 되는가? 그게 위험 부담이고요. 이때 원칙이 불능이 된 채무의 채무자가 부담을 합니다. 즉 갑이 부담합니다. 갑이 부담한다는 것은 갑은 대금을 청구하지 못하고요. 미리 받은 계약금은 돌려주라는 거예요. 다만 갑의 채무가 을의 잘못으로 불능이 되거나 을의 지체 중 양당사지 잘못 없이 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채권자 위험 부담이 됩니다. 물론 이때 갑이 자신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별도의 이득을 얻은 경우, 즉 보상을 받거나 보험금 따위를 챙긴 경우에 그거는 을에게 상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채권자 위험 부담이 됩니다. 위험 부담은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후 후발적 불능이고요. 갑도 을도 잘못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때 원칙 이제 불능이 된 채무자 갑이 부담하는 거고요. 그 의미는 갑은 대금 청구 못하고 미리 받은 계약금은 돌려주라고 되는 거죠. 예외적으로 을이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더라. 두 가지. 을의 잘못으로 불능이 되거나 을의 지체 중 불능이 되거나. 그럼 둘 다 을이, 그러니까 을의 지체라는 건 뭐예요? 1월 30일 날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 상태에서 양당사자 규책사 시 불능이 되면 을의 지체 중이었으니까 을이 책임을 지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갑은 대금 청구할 수 있고 별도의 이익은 을에게 돌려주고 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위험 부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위험 부담의 문제죠. 그래서 동시에 이행의 한명권 6문제, 위험 부담 5문제. 합쳐서 11문제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꼭 나온다는 거죠. 두 개가 다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제3자를 위한 계약도 10문제니까 거의 매년 나옵니다, 이거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이런 거죠. 갑과 을이 A 토지를 이렇게 매매를 하면서 그럼 갑하고 을에게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데 갑이 계약을 하면서 을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1억 대금은 병에게 지급하라.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을 요약자라고 합니다. 을이 이걸 수락을 하죠. 낙약자라고 합니다. 낙약자가 채무자가 됩니다. 그리고 병이 을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병에게 권리가 생깁니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닌 제3자에게 계약상 권리가 생기는 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하고요. 자, 이때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관계를 기본관계, 보상관계라고 부르고 이 기본관계, 보상관계 자체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니까 이 기본관계, 보상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예컨대 갑이 땅 소유권 안 넘겨준다. 그럼 당연히 을은 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게 542조죠. 채무자인 낙약자 을은 계약에 기초한 항변, 거절 권능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갑이 이런 뜻이에요. 542조는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으면 을은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있죠. 그걸 병에게 행사할 수 있다. 나 갑으로서 소유권 못 넘겨받았다. 돈 못 줘. 그게 542조입니다. 이런 걸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하고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권리는 제3자가 낙약자에게, 요약자가 아닙니다. 낙약자에게 수익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그때 생기게 됩니다. 문제는 이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으면 낙약자인 채무자가 제3자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너 수익을 받을래 말래? 이때 병이 대답을 안 해. 그래서 낙약자가 대답을 못 받았어. 그럼 병은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541조. 병이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해서 병의 권리가 확정적으로 생긴 후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도 소멸시킬 수도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개념이고 기본적인 조문들이에요. 539조 1항만 봅니다.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 을이 병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했을 때 그 병은 을에게 직접
직접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고 그 권리는 병이 을에게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할 때 생기고 요렇게 병이 만약에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으면 을은 물어볼 수 있고 병이 의사를 표시하여 권리가 생기면 갑, 을은 병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키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 갑이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으면 을은 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조문을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위에 있는 거 뭐 병존적 채무인수와 변제를 위한 공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 몰라도 돼요. 병존적 채무인수와 변제를 위한 공탁, 병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만약에 면책적 채무인수나 이행인수라고 말이 나오면 이건 몰라요. 우리가 뭔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관계인 기본관계, 보상관계와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를 대가관계라고 하는데요.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보상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줘요. 따라서 낙약자 을은 갑이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요약자 갑과 제3자 사이의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따라서 낙약자 을은 요약자 갑과 병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자신 채무행을 거절하지 못하고 요약자 갑도 설령 병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을에 대한 자신 채무행을 거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관계 문제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가관계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거절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지문을 풀어나가셔야 됩니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두 가지죠.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유효한 쌍무계약이 체결이 돼야 되고 당연히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제3자 약관, 즉 제3자의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특약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제3자는 계약 당시, 제3자를 위한 계약 당시 선존하지 않아도 되고 특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태아나 설립 중 법인을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도 얼마든지 성립하는데요. 다만 제3자가 권리가 생기려면 소유의 의사를 표시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당연히 현존 특정돼야 되죠. 제3자가 취득한 채권도 되고 물권도 되고 특허권도 되고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는 건데 예외적으로 제3자의 채무를 면제시켜 주는 거. 갑일에게 물건을 팔면서 대금을 받지 않을 테니 을 너는 병한테 꿔준 돈을 받지 말아라. 을이 알았다. 이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여 유효하다. 또 주택 분양보증처럼 분양보증계약처럼 갑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병을 위하여 건설회사가 분양보증회사와 분양보증계약을 했을 때 이 분양보증계약은 이런 거야. 갑이 부도가 나면 을이 대신 분양 의무를 이행한다. 결국 수분양자를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붙었죠. 갑이 부도가 나면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이때 병이 수익의사를 표시하면 병에게 권리가 생기죠. 갑이 부도가 났을 때. 이 수익의사 표시는 명황시적으로 해도 되고 묵시적으로 해도 되고. 그 다음 병은 권리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의무도 부당하죠. 나머지 잔금 납부할 의무가 있죠. 결국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제3자에게 권리를 취득하게 하면서 동시에 의무를 부담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죠. 주택 분양보증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조건부고요.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면서 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고요. 수익의사 표시는 명시묵시 불문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에서는 제3자가 수익의사 표시한 경우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요약자와 낙약자는 적어도 합의로, 합의해지 등으로 제3자 권리를 변경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각과 을이 합의해제했다 하더라도 병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죠.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해제권, 취소권 따위가 없죠. 당연하죠. 제3자가 수익의사 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첫째,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합니다. 제3자가 아니고요.
이 요약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제3자 동의 따위 필요 없습니다. 제3자 동의 받을 필요 없어요. 또 원상회복도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준 게 있다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제3자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제3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원상회복도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 반면에 제3자는 낙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효력에서 제3자가 수기에서 표시했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게 사기강박인데요. 두 가지 경우로 봅니다. 예를 들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가 요약자를 사기강박했다. 그래서 요약자가 을과 병을 위한 계약을 했다. 이때 요약자의 입장에서는요. 110조 2항에 적용이 됨으로써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의 사기강박을 당한 거예요. 따라서 갑은 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요. 110조 2항이 적용됨으로써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는 110조 2항의 제3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반면에 요약자나 낙약자가 서로 사기쳤다. 예를 들어서 요약자가 을을 사기쳐서 을과 병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을은요. 상대방으로부터 사기강박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 110조 1항이 적용됨으로써 을은 당연히 병의 지부지를 묻지 않고 각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 병은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설령 병이 선이라 하더라도 선의의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가 됩니다. 우리 110조 3항에 보면 사기강박을 이루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런데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사기강박을 이루 취소되었을 때 이 선의의 수익자, 이 사람은 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의 수익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사기강박까지.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주 등장하진 않지만 이 정도 이해해 주시면